네. 오늘 이제 전반사와 광통신이라고 하는 부분 합니다. 요게 광섬유예요. 광섬유는 요 빛이 이 섬유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근데 휘어져 있어도 빛이 끝에까지 전달이 돼요. 원래 빛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면은 안 올 것 같지만 여기에서 반사 일어나면서 끝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광섬유의 특징인데, 광섬유가 그런 특징은 전반사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반사 현상을 이용을 해요. 이제 전반사가 뭐냐면 전부 반사된다 뭐 그런 거예요. 전부 반사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매질이 빛의 속도가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나올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요. 원래 느린 쪽으로 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가 이쪽이 느리고 물에서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공기 중에서 속도보다. 그러면은 느린 쪽으로 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겠지만 물 쪽 있는 데로 휘어요. 느린 쪽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 물 속에서 빛을 쏘면, 사진 잘 나왔네. 물 속에서 빛을 쏘면은 일부는 반사를 해요. 일부는 이렇게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돼서 나가는 광선도 있고 이렇게 굴절돼서 나가는 광선도 있고 반사되는 광선도 있는데, 뭐 반사되는 광선은 반사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입사각을 크게 한 거죠. 조금 여기만 할까, 여기 한 요 정도 입사각을 크게 하면은 굴절하는 정도가 더 커지죠. 왜냐면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커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특정 각도가 되면은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생겨요.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생깁니다. 요거는 원래 반사하는 각이야. 이거는 그때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요때 굴절각이 90도일 때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각보다도 더 크게 입사각이, 지금 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굴절돼서 나가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반사만 됩니다. 여기 나가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전반사, 이걸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자, 그런 조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이 느린 매질이야. 느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 빠른 매질이에요. 글로 입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입사하면 모두 반사만 되는데, 요거를 전반사라고 한다. 아시겠지요? 네? 보세요. 자, 전반사가 되는 조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질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 다음에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만약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입사가 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떻게 돼? 작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얘가 커지더라도 굴절가 커지긴 하는데 커져도 전부 다 반사되진 않죠. 그쵸? 거꾸로 가면 그렇게 되진 않아.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171쪽이에요. 굴절률이 작은 애가 속력이 빠른 거예요. 거기에서 굴절률이 큰 게 속력이 느린 매질로 입사할 경우에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기 때문에 입사각을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굴절각이 뭐 90도가 되거나 이러진 않죠. 90도가 되진 않는데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할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커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입사각이 어느 순간이 되면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보다 더 입사각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돼? 전부 다 반사만 된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다. 그걸 이제 전반사라고 합니다. 여기 다 정리 또 다 되어 있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해야 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임계각이죠.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임계각은 매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스넬 법칙이 사인 R분의 사인 I는 요게 이제 요게 매질 2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매질 1에 해당하는 값인데 근데 이때 이제 굴절률만 n1분의 n2로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임계각을 알려면 임계각이 굴절각이 몇 도일 때의 각도라고? 90도일 때의 각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각도를 IC라고 해서 임계각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N1은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물에서부터 공기로 갈 텐데 이렇게 갈 건데 여기가 매질 1이에요. 여기가 매질 2고 N1이 물에서 공기로 나온다라고 치면 물의 굴절률이야. 근데 공기의 굴절률은 거의 1이에요. 진공이랑 거의 비슷해. 공기랑 거의 뭐 1.000 얼마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각이 1이에요. 1. 그쵸? 그래서 사인 임계각은 물이나 뭐 매질 2, 매질 1, 매질 1의 굴절률분의 1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어떤 물의 굴절률을 안다. 물의 굴절률이 1.33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 나누기 1.33이 값이 얼마지? 1 나누기 1.33 뭐 아무튼 0.75 이렇게 되네. 0.75 정도 되는 사인 I 값이 있어. 사인 값은 0에서 1까지 그 사이이기 때문에 0.75 되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계각으로 찾을 수가 있다. 사인 49도가 그 정도 되나봐요. 아까 우리 계산한 거 얼마였죠? 0.75인데 1 나누기 1.33 한 거죠. 사인 49도.
어떻게 써야 되지? 파이 값으로 써야 되나? 그 0.75 정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0.75 값이 나오는 사인 각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49도다 이거지. 그래서 물은 임계각이 49도야. 그래서 물에서 공기 중으로 49도로 입사를 시키면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반사예요. 전반사가 아니라. 그냥 반사고 요게 굴절각이 90도야. 그래서 이 수면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빛이. 근데 그거보다 크게 쏘면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반사된다.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1.5네. 임계각이 42도가 되고요. 42도로 쏘면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고, 42도보다 더 큰 각도로 쏘면은 전부 다 반사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다 임계각이 작아요. 근데 임계각이 작다라는 게 굴절이 잘 된다라는 거야. 굴절률이 크면은 조금 더 날카로운 각도로 쐈을 때도 전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더 작은 거야. 굴절률 크면 임계각이 더 작은 거예요.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더 작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가지 전반사 현상. 자,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져.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아까 전에 각도가 얼마였지? 한 49도였죠? 네, 임계각이 49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줄기 잘 겨냥해 가지고 레이저 포인터 쏜 거예요. 근데 원래 빛은 직진성이 있으니까 그냥 뚫고 나갈 것 같은데 빛을 이 물줄기를 따라서 반사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쐈을 때 이 각도가 여기에서 각도가 49도 이상인 거지. 이게 너무 확 꺾여 있으면 이제 새어 나오는 게 있겠지만 이 정도 이제 각도로 쐈을 때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빛이. 우레탄 봉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입사각이죠. 봐봐요.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임계각이군요. 여기가 요렇게 봐야 돼. 거꾸로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임계각입니다. 여기가 입사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요 정도 있겠지.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물고기가 나가던 빛이 전반사돼서 사진기에 찍힌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마치 거울처럼 찍힌 거지. 반사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면 여기 위에는 원래 공기지. 공기인데 이 물에서 나가던 빛이 반사돼 가지고 사진 찍힌 거예요. 이런 게 전반사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볼 때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보여요. 이만큼밖에 안 보여. 근데 여기는 지금 요런 데는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게 반사돼서 지금 나한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반사로. 그러니까 그 48.4 이게 49도인가 보네요. 물이니까 바닷물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게 물이니까 49도 정도 되는 건데 요런 빛은 이제 여기는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고요. 요 임계각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빛이 와서 전반사돼서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바깥쪽이 요만큼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늘이 물속에서 요거는 반사된 거예요. 옆에서 반사된 겁니다.
이거를 스넬의 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보면은 자, 눈을 중심으로 임계각의 2배 그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 97.6도 이내에 바깥 풍경만 볼 수가 있고, 다른 것은 이제 물 속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빗물 감지 와이퍼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글로 써져 있네요. 글로 써져 있는데, 요즘 자동차 그 와이퍼 기능이 있어. 이렇게 물 닦는 거, 빗물 닦는 거. 근데 그게 잠깐만. 그게 빗물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그 횟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원래 유리랑 요 공기잖아요, 공기. 유리랑 공기만 있을 때, 비가 안 올 때죠. 비가 안 올 때는 요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와 유리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 정도 각도로 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사 돼서 광 센서에 빛이 많이 들어와. 맑을 때. 근데 여기 빗방울이 떨어져. 그럼 유리랑 빗방울이랑 굴절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임계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안 되고 빗방울 통해서 나가는 빛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유리랑 물하고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럼 들어오는 빛의 이 광 센서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그럼 비가 많이 내렸구나, 아니면 뭐 빗방울이 많이 맺혔구나. 그래서 이 와이퍼가 자동으로 이제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런 게 이제 자동차 앞에 유리에 센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반사의 이용. 자, 프리즘은 뭐 사실 투명하잖아. 프리즘은 투명하죠, 원래. 잠깐만. 이 프리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게 거울처럼 쓰여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입사각이 42도, 임계각이 42도가 돼. 그럼 요렇게 직각으로 들어온 거는 입사각이 0이니까, 뭐 굴절각도 0이니까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프리즘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 그때 45도 각도로 들어오니까 임계각은 42도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반사 돼서 45도 각도로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나갈 때는 이제 여기서는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굴절각도 0도로 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울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아예 되돌아가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왔던 빛이 아예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거에 또 쓰여요. 이런 직각 프리즘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앞에서 헤드라이트 키면서 밤에 올 거 아니에요. 밤에 이제 밤길 다니잖아. 그러면은 뭐 도시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데만 사실 그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다 있지가 않아. 시골길에는 가로등 같은 거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뭐 도로가 굽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여기 뭐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에서 빛이 나가면은 여기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조명 장치가 아니에요.
조명 장치가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전거 뒤에나 뭐 이런 거 달려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와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거를 원래는 뭐 제기 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다시 나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 뭐 어떤 길이 어떻게 휘어져 있다 이런 거를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도 쓰이고,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전반사하여 운전자가 중앙선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집니다. 요런 데도 쓰인다. 그래서 쌍안경, 좀 좋은 쌍안경, 원래 쌍안경은 반사 2번 해야 되니까 여기 거울 있고 여기 거울 있으면 돼요. 근데 거울보다도 이 직각 프리즘이 더, 전반사 프리즘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쌍안경이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잔망경이죠. 잔망경이나 뭐 사진기, 잔망경 요런 데 거울 대신해서 빛의 경로 바꾸는 데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거죠. 거울의 반사율은 한 80에서 95% 정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유리로 입사할 때 약간 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원래 유리라는 게 이 유리의 요 뒷면에 은박지 같은 게 발라져 있어요. 반사가 잘 되는. 네, 거기서 이제 반사가 되는데 희미한 상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거울을 통한 반사보다도 전반사는 모든 빛을 다 반사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빛의 손실 없이. 그래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거죠. 그냥 거울보다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굴절률이 2.43으로 매우 크다. 다이아몬드에서 빛의 속도가 되게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은 굴절률이 크면은 임계각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반사가, 전반사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좀 요 브릴리안트인가? 하여튼 이거 특별한 컷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깎는 게 아니라 요 각도로 깎는 게 제일 반짝반짝 거려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대부분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렇게 들어오면 요 각도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지만 요런 데서 빛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하는 게 좋은 거잖아, 원래 보석이. 근데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데 요 각도로 깎아 놓으면은 빛이 들어와서 전반사 돼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훨씬 더 반짝반짝 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근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큐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리 같은 걸로 해 놓으면은, 유리는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사가 다 일어나지는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빛이 있어요, 큐빅은.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반짝 거려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유리로 만든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반짝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이아몬드의 그 임계각이 작아서, 굴절률이 크고 임계각이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섬인데, 자, 전반사 조건이 뭐였냐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나올 때야. 그래서 이 유리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만드는데요, 안쪽에 코어에 해당하는 애가, 얘가 밀도가 더, 크레딩이라고 하는 것보다 밀도가 더 커요. 얘가 밀도가 크고 코어가 더 크고 굴절률도 큽니다. 굴절률도 코어가 더 커. 코어랑 크레딩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야 돼요. 코어 층과 크레딩 층이 있어야 되는데 코어가 밀도나 굴절률이 더 커요. 그리고 뭐 빛의 속력은 느린 거죠. 빛의 속력은 이제 느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겉에 이제 감싸는 층인 거고, 코팅되어 있는 층인 거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광섬유라고 하고,
뭐 이런 걸 묶어 가지고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원리는 코어는 크레딩보다 굴절률이 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여기다 쏘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물론 이때 입사되는 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가 되면 여기서 전반사 되면서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적당하게 휘어져 있으면은 휘어져 있어도 그거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확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입사각이 너무 작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적당하게 꺾여 있으면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크다. 별로 차이 많이 안 나네. 이거 1.44고 이거 1.4475고 1.444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적당하게 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빛의 속력이 느리고 크레딩보다 코어가 느리고, 순도가 높은 유리가 더 그렇구나. 유리나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구나. 이 바깥에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로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긴 해. 이런 것도 전반사가 되는 거예요. 끝에 부분까지 다 빛이 이렇게 도달했죠, 그쵸? 사실 이거는 이중 구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단일 구조긴 한데, 하여튼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이 플라스틱 재질의 이 섬유에서. 자, 그 다음에 의료용 내시경. 여기에서 이거 이제 그 현미경처럼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반사 돼서 안에 위 내시경 같은 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채광은 낮에 집에 이제 이렇게 등을 안 켜도 밝게 만드는 건데, 지붕이 있는 데다가 이제 요게 자연 채광기 같은데, 요런 거를 이렇게 집에 뭐 지붕 이런 데다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광섬유 따라서 와서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지. 집 안으로 전등을 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 채광, 직광기로 모은 태양빛을 광 케이블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두어서 어두운 실내를 밝힌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 자, 광섬유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정보통신에서의 사용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이런 데로 광 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나다니다가 가끔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 맨홀 뚜껑 열고 작업하는데 이런 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선들이. 이런 거 뭐 어떻게 연결하시던데. 자, 그런 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장점이 뭐냐면, 장점 나왔나요 밑에? 뒤에 보자. 아무튼 원리는 광섬유 이용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송신부에서는 전기적인 신호를 깜빡깜빡 빛 신호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빛이 깜빡깜빡 하는 거야. 되게 빠르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깜빡깜빡 하면은 여기 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도달을 합니다. 신호가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 근데 원래는 그 빛에 손실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신호가 나중에 좀 약해지면은 중간에 광 증폭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빛 신호를 더 여기서 받아서 좀 더 센 빛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신기에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보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신부에서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야 되고요. 중간에는 광 증폭기가 있어야 되고, 수신부에서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광 증폭기는 에너지가 조금씩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전반사를 하면서 빛이 전송되더라도 먼 거리를 전송하면 그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를 다시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광 증폭기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 자, 그래서 그 단점은 일단 단점부터 써있네요. 광섬유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나 틈이 있어도 광통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요. 화재나 충격에 약하고 급격하게 휘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이 구리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어지면 그냥 다시 연결하면 돼. 다 꼬아가지고 연결하면 돼. 그러면 전기 흐르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다시 이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시 설치해야 돼. 예, 전체를.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고, 구리 도선에 비해 통신 방법에 비해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구리 도선을 이용한 것보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점이 더 많으니까 바꾸는 건데, 일단 장점이 뭐냐면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 그 다음에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은 도청이 쉬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리도선의 중간에 뭐 이렇게 따가지고요. 여기 신호가 어떤 신호가 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도청이 쉬운데 이건 도청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구리도선도 증폭기가 필요하네. 구리도선은 수 킬로미터마다 증폭기가 필요한데 광섬유는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한 80km 정도마다 광 증폭기가 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구리도선에 비해 광 케이블의 수명이 더 길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 통신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빛 신호를 보내려면 이제 레이저가 있어야 되고요. 레이저가 발명되고 뭐 이랬네. 1970년대에는 이제 뭐 섬유가 1970년도에 개발됐네요. 78년도에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 케이블이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다 깔려 있죠. 대부분. 뭐 미국 이런 데는 이제 집이 뚝뚝뚝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 케이블 이용해서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죠. 자, 이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 광섬유를 요런 애들이 감싸고 있구나.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걸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네. 보호제가 필요하네. 자, 177쪽 빛의 전반사.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큽니다. 근데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될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하다 보면은,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은 전반사가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1번, 2번 읽고 한번 풀어보시죠.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굴절각도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 거야.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할 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항상 굴절각이 크단데, 물론 이제 0도로 입사할 때는 똑같은 거긴 하겠지. 뭐 그렇지만 아무튼 틀렸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느린 매질에서 물에서 공기로 입사될 때 굴절률이 큰 데가 느린 매질이거든요. 그럴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 크죠. 틀렸고, 물질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은 물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임계각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굴절각이 90도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죠. 임계각은 굴절률이 클수록 작습니다. 굴절률이 크면은 그 임계각이 더 작아져요. 더 쉽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클 때 일어나는 거 맞고, 전반사는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할 때만 일어난다. 맞습니다. 반대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과 유리 경계면에 레이저 빛을 비추면 빛의 진행 방향을 관찰했는데 가능한 거를 있는 대로 골라라. 유리에서 물로 가는 거는 굴절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는 거고,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때 지금? 작은 거죠. 이거 아니야. 유리에서 아니구나. 미안해. 다시 봐야겠네. 맞네. 유리가 굴절률이 1.5고 물이 1.33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때야 돼요? 굴절각이 더 커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유리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유리가 1.5 일어날 수 있죠. 그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크면은 일어날 수 있지. 왜냐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물에서 유리로 가기 때문에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게 되고요. 유리가 더 지금 굴절률 큰 애입니다. 그쵸?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지. 왜냐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죠. 이해 가실까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보던 그림들은 물이 아래에 있고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굴절률이 큰 애가 물인 거고요. 지금 그림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가 굴절률이 큰 애가 지금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자, 그리고 유제를 볼게요. 유제. 자,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B로 세타 각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질의 속력이 더 느린 거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굴절률은 A가 더 큰 거고 느린 애가 굴절률 큰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코어로 A를 써야 돼, 뭐 B를 써야 돼? 이 물질로 지금 광섬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A와 B로.
A 물질을 코어로 써야 돼요? B 물질을 코어로 써야 돼요? 코어로 써야죠. A를 코어로 써야지, A, B 이렇게 있어야지 이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매질 B에서 A로 각 세타의 입사각으로 입사시켜도 전반사가 일어난다. 아니죠. 거꾸로 이렇게 입사시키면 얘는 더 각도가 작게 나가. 전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서 코어와 크레딩의 경계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세타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전반사가 된 거죠? 그러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은 거지. 맞지? 세타가 임계각보다 큰 거고,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문장을 잘 읽으셔야겠죠? 세타보다 작다. 나에서 A 물질을 코어로 써야 되고, B 물질을 클래딩으로 쓰셔야지 전반사가 일어나서 쭉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게요.